네.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고용, 잠재 GDP 이런 거에 대응되는 실업률을 우리가 자연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DP에 대응되는 것이 잠재 GDP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재 GDP 수준에 대응되는 고용이 완전 고용. 그 다음에 그거에 대응되는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 이렇게 같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잠재 GDP, 완전 고용, 자연 실업률은 이제 같은 상태에서 관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완전 고용 수준에서 실업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그 수준에서의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자연 실업률은 이제 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마찰적 실업이라든가 구조적 실업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지 뭐 반드시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체로 한 어떤 국가 경제의 자연 실업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대체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반드시 이것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틀린 표현입니다. 다른 요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찰적 실업이라든가 구조적 실업도 당연히 그 경기 변동 과정에서 변할 수 있겠죠.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경기가 침체가 되면 마찰적 요인에 의한 실업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마찰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맞는 어떤 일자리, 그 다음에 어떤 기업에게 적합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고용 관계를 체결하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마찰적 실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기가 침체가 되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구직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능한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그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탐색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질 테니까 일자리의 개수 대비 사람의 숫자, 구직자들의 숫자를 하면 내가 일자리를 찾을 확률은 전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나의 실업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는 당연히 마찰적 실업으로 인한 실업자들의 숫자도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구조적 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킬 미스매치가라고 하는 것이 항상 뭐 경기가 어떤 안정된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경기 변동 과정에서 어떠한 산업이 더 빠르게 쇠퇴할 수 있고 경기 변동 과정에서 어떤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스킬 미스매치가 더 심화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경기 변동 과정에서 구조적 실업도 크게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기가 침체가 되면 마찰적 요인에 의한 실업이 증가할 수 있고요. 같은 이유로 경기가 침체가 된다면 이제 구조적 요인에 의한 실업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기 변동과 관련된 실업은 경기적 실업은 맞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틀리진 않습니다만 그 경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마찰적 요인에 의한 실업의 변화, 구조적 요인에 의한 실업의 변화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업률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한 번쯤 다 보셨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뭐 생소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몇 가지 이제 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걸 몰라 수요와 공급을 모르는 건 되게 좀 그건 좀 심한 거거든요. 그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건 뭐 실업률 계산하는 거 정도는 몰라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우선 실업률을 산출하기 전에 그 한 국가의 어떤 그 인구를 그 생산 가능한 인구와 생산 가능하지 않은 인구로 이제 우선 구분을 하는데 그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15세 이상 인구입니다. 그래서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인구는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15세 미만 인구는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도 카운트하지 않냐면 크게 뭐 몇 가지로 구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군인들 카운트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 우리가 카운트하지 않고 15세 이상 인구의 군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카운트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요양원 같은 곳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15세 이상 인구에 들어가진 않아요. 15세 이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생산 가능 인구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영어로는 이걸 이제 uninstitutional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를 크게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을 하고요. 경제 활동 인구는 크게 취업자들과 실업자들로 다시 구분을 합니다. 그럼 이제 15세 이상 인구라고 하는 것은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이 둘이 다 아닌 사람, 그 사람들을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해요. 그래서 경제 활동 인구를 영어로 labor force라고 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를 not in the labor force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버 포스에 있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고 레이버 포스에 있으면 취업 상태인가 실업 상태인가 이렇게 구분을 하겠죠. 그래서 크게 15세 이상 인구는 취업, 실업, 비경제 활동 대충 비율은 이게 한 60% 정도 되고요. 전체. 그다음에 이게 한 35%에서 6% 정도 됩니다. 35% 정도. 그다음에 이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한 5%에 조금 너무 과장했나요? 한 2% 정도? 38, 여기가 2% 정도. 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15세 이상 인구를. 실업은 제가 여기 1번, 2번, 3번을 이 3번의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춘 사람들을 이제 실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조사 대상 주간에 일을 하고 있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 4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일자리가 주어지면 일을 할 의사가 있다면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세 개가 다 충족이 되면 그러한 사람을 이제 실업자라고 부릅니다. 셋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그 사람은 실업자라고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은 비교적 조금 관대한데요.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 2번 구분하진 않았고요. 이거거나 이거면 다 고용이라고 카운트를 해요. 조사 대상 주간에 인터뷰를 하겠죠.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샘플이 있고 그 샘플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보통 이제 15일을 끼고 있는 주간이고요. 이때 이제 수입을 위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에는 다 취업자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기준이 굉장히 높지 않죠. 1시간만 일을 해도 돈을 벌기 위해. 물론 이제 1시간 일하고 돈 버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근데 누가 1시간 일한다고 써주겠어요. 최소한 이제 몇 시간을 일을 할 테니까. 하지만 이제 기준은 1시간 일을 했어도 이 사람은 취업자가 되고요. 또는 무급 가족 종사자라고 해서 뭐 부모님께서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저희 어머니처럼 자그마한 가게를 이제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가서 이제 어머니 일을 도와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돈은 받지 않고 당연히 이제 무급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그런 비즈니스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경우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당연히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돈을 받지 않고. 당연히 돈을 받으면 뭐 그건 취업이고요. 돈을 받지 않았을 때 무급 가족 종사자로 구분을 해서 이 사람들도 이제 취업으로 카운트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뭐 미리 조금 더 나아간 이야기 같아서 좀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우선 굉장히 적은 시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겠죠. 어떤 때는 일을 하다가 또 금방 일을 그만두고 또 쉬다가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일을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무급 가족 종사자의 경우에도 뭐 가족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일을 했다가 어떨 때는 또 어떤 달에는 지난달에는 또 일을 했다가 또 5월 달에는 또 뭐 쉬었다가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적은 시간 일을 했거나 혹은 무급 가족 종사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고용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아서 고용과 비경제 활동 인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 상태를 거치지 않고 왜냐하면 항상 부모님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가서 뭐 언제든 필요하면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고용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실업 상태를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 상태에서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은 이거 이제 왜 이러한 기준을 부여를 했냐면 실업급여 자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업급여. 그러니까 이제 뭐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이제 당연히 물어보는데요. 대체로 이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실업 상태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돼요. 이 적극적이란 말은 그 기준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관적으로 나는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어. 이렇게 스스로 리포트하는 게 아니고 적극성, 그러니까 액티브한 것의 정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제공하는 잡 서치를 돕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구직 알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직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그런 어떤 센터를 통해서 구직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성에 대한 액티브한 잡 서치를 구분하는 이제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뭐 구직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을 어떻게 측정하냐면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실업률은 15세 이상 인구 대비로 표현하지 않고 다시 한번 보시죠. 실업률을 카운트할 때는 반드시 이제 경제활동 인구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취업자들과 실업자들, 취업자를 E라고 부르겠습니다. employed. 그 다음에 실업자들을 unemployed U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을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했는데 O라고 부르죠. EU 세 개 중에 이제 모든 사람들을 셋 중에 하나로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는데 실업률은 이 분자는 당연히 실업자들이고요. 이 U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분모는 E와 U를 더한 것입니다. 이게 경제활동이니까요. 레이버 포스. 그래서 E 더하기 U로 계산합니다. 실업률은 분자는 실업자들의 숫자고요. 분모는 경제활동 인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고용률은 조금 다릅니다. 고용률이란 지표도 있는데 고용률은 분모가 15세 이상 인구예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고 고용률이라고 하는 지표는 15세 이상 인구입니다. 물론 뭐 다른 지표들도 또 있기는 있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어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전체 인구 가운데 레이버 포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되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레이버 포스 파티시페이션 레이시라고 하고 전체 인구 중에서 레이버 포스가 E 더하기 U니까요.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이제 E 더하기 U에 해당하는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만 빼고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인데요. 이건 대체로만 60에서 6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률은 뭐 전체 인구 대비 취업자 수의 비율이니까 뭐 이건 대략 한 6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0에서 한 63% 정도. 그래서 요 차이가 더 얘기하면 여러분 헷갈리시니까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은 말씀드렸듯이 경제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들의 숫자입니다. 여기까지가 9장의 내용이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잠시만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십장은 돈에 대한 이야기고요. 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재에 꽤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제들만 좀 추려서 제가 좀 자세하게 보충을 했어요. 뭐 특히 이제 중앙은행이 뭐 어떻게 뭐 돈 관리를 하는지 통화 정책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아서 이제 화폐의 역사를 중심으로 좀 슬라이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들도 여러분들이 좀 접하면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제가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준비한 어떤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좀 괜찮아요. 그래도 그 발행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이제 가상자산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그 판단할 수 있을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돈은 경제의 혈액이다. 두 번째는 뭐 돈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세 번째는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 한국은행의 역할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돈의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은행을 통한 예금 통화의 창출 이런 얘기도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간단하게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생활과 돈, 뭐 제가 여러분들께 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돈, 화폐, 통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요. 어떨 때는 화폐라고 부를 때가 있고, 돈은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게 쓰는 표현이잖아요. 돈은 뭐 어떨 때는 우리가 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통화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대체로 화폐와 통화는 같은 의미이지만 그 어떨 때 반드시 통화라고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고유 명사화 되어 있는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그런 것들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외에는 대체로 화폐, 통화 이런 것들은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돈의 세 가지 기능부터 이제 소개를 할 텐데요. 여러분 뭐 비트코인 관심이 있으셔서 비트코인 관련된 뭐 이렇게 책 같은 거 찾아서 읽어보시면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머니의 기능, 교환의 매개 기능이 첫 번째고요.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치의 저장 기능, 스토리지 오브 밸류, 세 번째는 유닛 오브 어카운트라고 해서 뭐 가치의 척도 또는 이제 회계의 단위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환의 매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약에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거고요.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물물 교환을 해야 됩니다. 뭐 당근 마켓에 가서 당근 마켓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뭐 그 판매할 물건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물품을 건네고 돈을 받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아마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할 때 사실 거래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쌍방 간에 원하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거래가 성사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 이제 바로 교환의 매개라고 합니다. 뭐 means of payment 혹은 뭐 medium of exchange 같은 표현이죠. 그렇죠? 교환의 매개. 그래서 돈과 같이 교환의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물물 교환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물 교환을 이제 barter라고 하죠. barter. bartering 아니면 barter라고 얘기합니다. BA예요. 뭐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내가 필요한 것을 제가 필요로 하는 건 컴퓨터입니다. 저는 정말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조만간 하나 살 거예요. 제가 필요한 건 컴퓨터인데요.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A예요. A한테 제가 필요로 하는 굉장히 좋은 그 게이밍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A한테 가서 컴퓨터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뭐가 필요한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가 주면 그 사람이 저한테 컴퓨터를 주겠죠. 그 사람이 시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A가 필요로 하는 시계를 이제 찾으러 다녀야 되겠죠. 이제 시계를 구해서 가져가면 이제 시계와 컴퓨터를 맞교환할 수 있을 거예요. 시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또 찾아봐야 돼요. 찾아봤더니 B한테 A가 원하는 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B한테 가서 내가 그 시계가 필요한데 당신한테 무엇을 주면 그 시계를 저한테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 사람이 아이폰이라고 한번 했다고 해보죠. B가 원하는 건 아이폰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B한테 아이폰을 주면 B는 저한테 시계를 줄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시계를 받아서 A한테 가서 A한테 시계를 주면 저는 컴퓨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B가 필요로 하는 아이폰을 구해서 가져가면 이제 아이폰과 시계를 교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이폰을 구해야 되겠죠. 저한테 아이폰이 없으니까. 아이폰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또 찾아야 돼요. 찾아봤더니 C한테 아이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C한테 가서 내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폰이 좀 필요한데 당신 뭘 주면 아이폰과 뭘 바꿀 수 있겠는가?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컴퓨터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원하는 것도 컴퓨터인데 C가 아이폰을 주면 컴퓨터를 제가 주면 C가 저한테 아이폰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C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를 구해서 가져가면 컴퓨터와 아이폰을 교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C가 원하는 컴퓨터를 구했으면 그 컴퓨터를 그냥 제가 갖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그 다음에 뭐 상당한 비용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비용이겠죠. 뭐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뭐 트래블 코스트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을 해야 되는 서치 코스트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제 상당한 비용을 부담을 하고 거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화폐가 있었더라면 탐색하는데 그 다음에 돌아다니는데 쓰는 비용을 보다 더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환의 매개 기능을 하는 화폐를 사용하면 이제 이러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화폐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화폐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이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화폐의 기능이죠. 두 번째 기능은 가치의 저장 기능인데 우리가 뭐 내일 뭐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주말에 결혼식에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주말에 이제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 주중에 그 ATM에 가서 이제 현금을 좀 찾았습니다. 축의금을 내야 돼서요. 현금을 좀 찾아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왜 그랬을까요? 그날 당일 결혼식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며칠 있다가 결혼식에 가는 건데 며칠 전에 제가 돈을 인출을 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그 돈이 2, 3일 뒤에도 그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저한테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믿음은 실현이 되는 거예요. 내일 또는 다음 주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심지어 뭐 내년, 내후년에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돈이 그 자체로 구매력을 홀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화폐는 가치의 저장 기능을 갖기 때문에 현재의 웰스와 구매력, 퍼체이싱 파워를 이제 쉽게 미래로 보낼 수 있겠죠.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머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지고 계속 킵하고 있으면 나의 구매력이 그 돈으로 무엇인가를 구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재력이 되는 건데 그 돈을 그대로 킵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의 구매력은 그냥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이제 가치의 척도, 회계의 단위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간단하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화폐 단위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원화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원화로 표시를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뭔가로 표시를 했을 거예요. 무엇인가로. 뭐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많겠지만 뭐 반드시 뭔가로 표현을 했을 것이고 어떤 것은 뭐 바나나 5개, 뭐 어떤 것은 사과 12개, 뭐 어떤 것은 쌀 뭐 600g,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소고기 1근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어떻게든 표현이 됐을 텐데 그러면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과 파리 왕복 항공권이 120만 원이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에어조던이 3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쉽게 항공권 티켓과 뭐 에어조던 사이의 비율을 어렵지 않게 에어조던 4개면 파리에 한번 갔다 오는구나 뭐 이렇게 쉽게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단위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고 표시할 수 있다면 그래서 어떤 상품이 얼마나 더 비싼지 혹은 얼마나 더 싼지를 이제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한데
첫 번째 뭐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라든가 두 번째 가치의 저장 기능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내가 지금 미래에 뭐 가까운 미래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치가 없어진다면 그러면 지금 당장 사람들은 화폐를 다 실물로 바꾸거나 화폐를 달러로 바꾸거나 혹은 화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화를 다 유로화로 바꾸는 행위를 할 거예요. 이건 뭐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미래로 가치를 보낼 수 있는 구매력을 미래로 보낼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돈, 원화, 돈의 가치가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 얘기는 나중에 조금 나오는데 생각해 볼 만한 이슈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말하는 것이 뭐 정답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뭐 최근에 문제가 됐던 뭐 루나, 테라 이런 이슈들,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다른 형태의 이제 다양한 그 크립토 커런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기준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돈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뭐 여기서는 이제 우리 책에서는 상품화폐에서 금속화폐로 넘어가고 이제 금속화폐에서 이제 지폐로 넘어가는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 대충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에서는 그 논문에 뭐 제가 보는 논문에 간단하게 소개가 되었던 간단한 이그젬플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물론 뭐 대면 수업이 가능했었더라면 한번 그룹 조별 모임으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재미있는 액티비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행을 했던 일종의 실험이자 액티비티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우선 상품화폐, 이제 물품화폐부터 보죠. 뭐 다양한 형태가 있을 텐데 뭐 제가 그냥 적어 놓은 것은 뭐 동물의 가죽이라든가 모피, 그다음에 뭐 다양한 형태, 뭐 꼭 금, 은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금, 은은 금속 화폐니까. 뭐 금, 은 같은 거 빼고 다양한 형태의 뭐 주얼리 같은 거, 주얼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되겠죠. 농산물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뭐 소금 같은 거, 뭐 그렇죠. 교환의 매개 수단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도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상품 화폐예요. 그러니까 뭐 화폐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자체로 이제 가치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뭐 그냥 상품을 뭐 소비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상품을 그냥 거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가 금속 화폐인데요. 금속 화폐 뭐 다 아시죠? 뭐 금화, 은화 이런 거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속 화폐도 당연히 상품 화폐의 한 종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품 화폐를 쓰다가 이제 거의 뭐죠? 예. 근데 그 중동 지역에서 이제 금속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 로마 제국에서도 이제 금속 화폐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뭐 수천 년 동안 사실 금속 화폐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속 화폐도 상품 화폐의 한 종류고요. 화폐를 주조하기 시작을 하면서 보통은 이제 한눈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화폐의 겉표면에다가 이 화폐의 무게라든가 아니면 이 화폐의 금속이겠죠. 금속의 이제 가치를 직접 표시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페이스 밸류, 액면가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 액면가. 액면가는 이제 겉에 이제 적혀 있는 그 가치라는 뜻이죠. 그 액면가를 영어로 face value라고 하고요. 이 face value는 어디에서 왔냐면 동전의 face 있죠. face 앞면. 뭐 사실 뭐 헤드 테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 동전의 겉표면에 적혀 있는 바로 그 가치라는 뜻입니다. face value고요. 앞면에 이제 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속 화폐가 갖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문제점이 왼쪽 그림이고요. 이건 이제 클리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리퍼가 이제 손톱깎이 이런 거잖아요. 클리퍼스가 손톱깎이인데 클리핑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가위를 가지고요.
가위로 안 잘려지겠죠. 그러니까 클리퍼 같은 걸로 굉장히 금을 잘라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그 강한 뭐 벤치 같은 거 있겠죠, 그렇죠? 그런 벤치 같은 걸로 이 테두리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야. 테두리 이렇게 조금씩 잘라내면 이제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모아서 녹여가지고 또 새로운 금을 만든다든가, 뭐 새로운 은을 만든다든가 이제 하는 일종의 어, 화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이렇게 뽑아 먹으려고 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었던 행위예요. 그 클리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스웨팅은 이제 오른쪽 그림이 스웨팅인데요. 스웨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죽 옛날에는 뭐 이렇게 은화나 금화를 이렇게 가죽 부대에다가 뭐 그렇게 크진 않고 한 요만한 가죽 부대에다가 은화와 금화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많이 다녔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은화는 은화끼리 넣어야 되고 금화는 금화끼리 넣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넣고 어떻게 하냐면 이걸 그냥 계속 흔드는 거야. 계속 흔듭니다. 그럼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금화 혹은 뭐 은화끼리 서로 계속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마모가 되겠죠. 마모가 되다 보면 가루가 이렇게 가죽 부대 밑에 좀 쌓이잖아요. 그래서 동전을 꺼낸 다음에 가죽 부대 밑에 떨어져 있는 금가루, 은가루들을 이렇게 모아서 또 화폐를 만드는 거죠. 금을 만든다든가, 금을 주조한다든가, 은을 주조한다든가. 그래서 보시면 여기 겉이 좀 이렇게 마모가 됐잖아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그게 이제 동전을 가죽 부대에다 놓고 계속 흔들어 가지고 땀날 때까지 스웨팅이죠. 땀날 때까지 계속 흔들어내면 이제 금가루와 은가루를 얻을 수 있으니까 뭐 했던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일들이 뭐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기적 동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어떤 문제도 생길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레샴스 러라고 하는 건 이제 나쁜 돈이 착한 돈을 쫓아내는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좀 어렵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 착한 놈을 몰아내는 그런 현상을 그레샴의 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bad money가 정말 나쁜 돈이고 good money가 좋은 돈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돈, 그러니까 상대적 가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금이면 굿 머니고 은이면 밴 머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책에서는 이제 그 순도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밴 머니고 불순물이 좀 적으면 굿 머니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 원래 그레샴스 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1700년대만 하더라도 그 금화와 은화가 같이 사용이 됐었어요. 금과 은이 같이 통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그 국가가 당시에는 이제 뭐 중앙은행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보통은 이제 여러분 아이작 뉴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영국의 그 뭐죠? 그 민트라고 하죠. MINT 민트 그 화폐 뭐 우리로 하면 조폐공사, 조폐국 같은 곳에 이제 그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렇죠? 아이작 뉴턴이. 그 조폐국 같은 곳에서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을 결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조폐국에서 결정한 은과 금의 교환 비율이 시장에서의 교환 비율과 다를 수 있잖아요. 국가에서 정한 교환 비율과 시장에서 교환되는 그 거래가 되는 교환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지금 선진국 수준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은행에 가서 그러니까 뭐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살 때 여러분 달러가 필요하셔서 은행에 가서 달러를 사나 아니면 뭐 저기 예전에 명동에 그 달러 파시는 그 어머니들이 많이 계셨어요. 거기서 달러를 사나 뭐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그 여러분 혹시 뭐 여행할 기회가 있으시면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국가들에 가보시면 그 환전소에서 그 공식 정부가 이렇게 라이센스를 부여한 환전소에서 달러를 구매하는 것과 그 암시장이라고 하죠. 달러 암시장. 이런 곳에서 달러를 구입할 때 가격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하튼 교환 비율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금화와 은화가 함께 이제 통용되는 경우 1700년대는 그러한 국가들이 다수였습니다. 대부분 다 금과 은이 함께 통용이 됐었는데요.
국가가 조폐국이 금화와 은화의 교환 비율을 이제 보통 결정을 해요. 예를 들면 금 1온스와 그다음에 은 15온스를 교환해 준다. 이렇게 이제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15온스를 이제 조폐국으로 가지고 오면 금화 1온스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좀 이제 또이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뭐 금 1온스를 가지고 오면 조폐국에서 은화 뭐 15온스만큼을 주조를 해서 준다든가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조폐국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한번 해보죠. 문제는 뭐냐면 과연 시장에서도 금화 1온스와 은화 15온스가 거래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교환 비율이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교환 비율이 금 1온스를 가지고 은 16온스를 구입할 수 있다면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조폐국에서는 1대 15인데 시장에서는 1대 16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금이 상대적으로 더 가치가 있는 건가요? 시장에서 금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시장에서는 금 1온스를 가지고 은을 16개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조폐국에 가면 은을 15개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금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금의 가치가 시장에서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은보다 귀해서가 아니라 조폐국이 국가가 정한 왕실이 정한 국가가 정한 교환 비율보다 시장에서 금의 가치가 조금 더 높게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장에서 금의 가치를 더 높게 쳐주고 조폐국에서보다 그러면 금이 조폐국으로 갈까요? 시장으로 갈까요? 당연히 더 높게 쳐주는 시장으로 가겠죠. 사람들은 금을 조폐국으로 가지고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폐국은 시장보다 금을 저평가해 주니까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시죠. 시장에서는 금 1온스를 가지고 16온스를 구입할 수 있다면 시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금 1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냐면 시장에 가서 은 16온스를 구입하는 거예요. 바꿔주니까 시장에서는. 그 중에서 이제 1온스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 16온스만 가지고 이제 조폐국으로 갑니다. 그럼 조폐국에 가서 내가 15온스를 지급하면 주면 조폐국은 금화 1온스를 만들어 갖고 저한테 줄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금화 1온스를 가지고 시작해서 주머니에 은화 1온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폐국에서 교환한 금화 1온스가 남겠죠. 이렇게 좋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이건 뭐 바보가 아닌 이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거래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나는 은을 불려갈 수 있겠죠. 그렇죠? 재산을 불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조폐국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은 절대 금을 가지고 조폐국으로 가지 않겠죠. 은을 가지고는 조폐국에 가지만 은을 가지고 조폐국에 가서 금화를 받으려고는 하겠지만 금을 가지고 조폐국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화폐를 주조하는 곳은 조폐국인데 조폐국에서는 금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조폐국에 금이 없으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가다 보면 조폐국에는 은만 들어오고요. 교환 비율을 바꾸지 않는 한은 조폐국엔 은만 들어오고 금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조폐국에서 만들 수 있는 화폐는 은화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금화는 없어지는 것이고 만들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은화만 주조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밴머니고 뭐가 굿머니냐라고 하면 이게 은화가 밴머니고요. 굿머니가 금화인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말씀드렸듯이 금이 은보다 귀해서 굿이고 은이 금보다 덜 귀해서 배시 아니고요. 시장에서는 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해 주기 때문에 이걸 굿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조폐국에는 절대로 금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조폐국에 쌓이는 건 은이고 그 조폐국이 만들 수 있는 화폐는 은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조폐국에서 금화를 상대적으로 낮게 그 가치를 낮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은화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금이 더 귀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만일 조폐국이 교환 비율을 정했는데 이번에는 1대 16으로 정했다고 한번 해보죠. 근데 시장에서의 교환 비율은 1대 15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어디에서 금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해 주냐면 조폐국에서 금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금 하나에 은을 16개를 주니까 금은 조폐국에서 더 가치를 많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보다. 그러면 사람들은 가치가 더 높은 것을 그러니까
더 높은 가치를 쳐주는 바로 그것을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금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해주는 조폐국에 이제 금이 들어가겠죠. 은은 조폐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이제 은 15온스로 금을 1온스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1대 15니까. 그래서 금을 1온스를 구입한 다음에 구입한 금을 가지고 이제 조폐국으로 갑니다. 그럼 조폐국에서 예, 금 1온스를 주면 은 16온스를 은화죠. 은화 16온스를 주조해서 주니까 은 16온스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시작은 은 15온스 혹은 뭐 은화 15온스로 시작을 했는데 끝나는 건 플러스 1에서 은화 16온스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조폐국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금은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은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조폐국은 금화만 주조하게 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뭐가 bad money냐? 금화가 bad money가 되는 것이고요. 뭐가 good money가 되는 거냐면 은화가 good money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레샴의 법칙인데요. 뭐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금속 화폐가 유통될 때 바이메탈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금과 은 두 가지가 다 1700년대에는 이제 유통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상대적으로 더 가치가 있는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금속이 화폐로 주조가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받는 바로 그 금속은 절대로 화폐로 주조가 되지 않겠죠.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금속이 바로 조폐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조폐국에서 이제 그 화폐로만 금속 화폐를 주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책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에서는 이제 뭐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했냐면 귀금속의 함유량이 적은, 그러니까 뭐 금하면 금의 순도가 떨어지는 거, 은화면 이제 은의 순도가 거기에 여러 가지 뭐 그 합금이라고 하죠. 합금 발음이 다른 금속을 섞어서 이제 주조를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악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맞습니다만 원래 이제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드렸던 이 현상을 가지고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서 그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도 99.9%에서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뭐 왕실이라든가 혹은 귀족들이라든가 심지어 이제 조폐국 같은 곳에서 그 금화들을 모아가지고 불순물을 조금 섞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금화 100개를 모아가지고 불순물을 조금 섞어서 다시 이제 주조를 하게 되면 금화를 예를 들면 뭐 120개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한 형태로 이제 계속해서 금화의 개수를 늘려가는 그러한 일들도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금이나 은의 순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요. 결국 이제 시중엔 불순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돈만 유통이 될 것이고 순도가 높은 것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저울에 이렇게 뭐 저울에 한번 측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순도가 높은 것들을 이제 뽑아서 뭐 다시 뭐 금으로 녹인다든가 이제 그런 일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유통이 되는 금화, 은화 같은 것에는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확장해서 이제 대체로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원래 그레샴의 법칙은 두 종류의 화폐가 유통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폐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요.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의 화폐 경제학을 머니라고 하는 것을 전공한 사람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몇 명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지폐와 이제 법화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지폐죠. 종이돈이 출현하게 됩니다. 제가 종이돈이 출현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께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문에서 하나를 찾았는데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700년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지폐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은 거고요. 금속 화폐에서 지폐로의 변화입니다. 1700년대에 그 4명의 사람이 4그룹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4명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4명 혹은 4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골드스미트,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디파지러, 예금자라고 할 수 있겠죠. 금을 가지고 있는 예금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
혹은 구매력을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매력을 빌리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는 머천트,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드스미스는 거대한 금고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 명의 이제 보안용을 고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금을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한테 금을 맡겨도 나중에 이제 뭐 맡겼다는 증서 같은 걸 써주겠죠. 그렇죠? 보관증 같은 거, 보관 증서를 써주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한테 찾아가면 뭐 어디 도망가지 않고 100% 항상 이제 내가 맡긴 금을 돌려주는 이 업계에서 굉장히 그 높은 신뢰도를,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캐릭터가 이제 골드 디파즈러인데요. 예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금화를 150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금화 150달러가 꽤 무거워서 1700년대에 150달러면 지금의 150달러 대략 한 2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일 텐데 지금의 150달러와 그 가치가 매우 다를 테니까 너무 갖고 다니기가 무겁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갖고 있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도둑 맞기도 쉽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도둑들이 와가지고 절반을 가지고 도망을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잃어버리거나 도둑 맞을 확률이 이제 50%. 그래서 디파즈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 금화를 가지고 필요한 거래를 하고 싶을 텐데 이 금화를 계속 가지고 다니다 보면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어떤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뭐 바로원은 제가 마지막 분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머천트는 200달러 상당의 이제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만든 건데요. 신묘한 약품 하나에 50달러짜리 신묘한 약품을 4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당 50달러. 우선 뭐 제가 오늘 대차대조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또 하겠습니다만 그 대차대조표가 뭔지 처음 들어보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차대조표는 영어로 밸런스 쉿이라고 하고요. 밸런스가 이제 균형이잖아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좌우의 균형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이제 그 용돈은 여러분의 자산이 될 거예요. 왼쪽에는 자산을 기입하고 오른쪽에는 이제 부채나 혹은 자기 자본을 표시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뭐 친척이라든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현금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왼쪽에 현금하고 1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밸런스 쉿이라고 하는 대차대조표는 항상 왼쪽과 오른쪽을 같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맞추면 좋냐면 오른쪽에는 이제 부채와 관련된 걸 기입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 자본, 자기 거를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게 현금 10만 원이 생겼는데 이게 내 거잖아요. 내 돈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 쓰고 여기에 10만 원 쓰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입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10만 원을 여러분 뭐 보통 요즘은 뭐 언니나 뭐 오빠 혹은 이제 동생 이런 사람들이 없죠. 뭐 저희 애도 하나여서 여러분들도 아마 혼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누군가가 뭐 아주 가까운 사람,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언니, 오빠, 동생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10만 원을 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표시하면 좋을까?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요? 1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이제 빌려줬으니까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돌려받을 돈, 돈이라고 쓰고 10만 원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돈이 누군가에게 빌려줬으니까 이건 여전히 이제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물론 띄어 먹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이 갚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갚지 못하게 되면 그때 다시 또 고쳐 쓰면 돼요. 그다음에 이쪽은 여전히 여러분의 돈이니까 자기 자본 10만 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누군가한테 빌려주면 이제 자산 항목이 돌려받을 돈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뭐 이름만, 그러니까 꼬리표만 잘 작성을 하면 왼쪽과 오른쪽을 이제 맞추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또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수도 있잖아요. 돈을 빌리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이제 받을 돈이 있단 말이에요. 10만 원. 이거 받을 돈이에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서 이 돈이 예, 10만 원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뭘 해야 되는데, 뭘 사야 되는데 뭐 언니, 오빠 혹은 동생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10만 원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돌려받을 때까지는 이 돈이 내 주머니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에게 10만 원을 빌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저 친구가 나한테 10만 원을 갚으면 내가 이 친구한테 빌린 10만 원을 그때 가서 갚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만 원을 빌린다고 생각해 보죠. 10만 원을 빌립니다. 친구한테. 빌린 돈 10만 원이 되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의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빌렸어요. 그래서 부채라고 여기다 기입하면 되겠죠. 빌린 돈 혹은 뭐 부채 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기 자본 10만 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려서 10만 원이 또 들어온 거예요. 부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10만 원을 기입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뭐라고 기입하면 좋을까요? 빌려서 이제 내 주머니에 들어왔으니까 뭐 현금 10만 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름만 잘 달면 돼요. 밸런스 쉿은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회계에서는 여러분이 뭐 경영학과 학생들은 이제 회계 과목을 들어오셨을 텐데 회계에서는 이걸 이제 엄격하게 항목들을 다 정해서 반드시 그 항목에 맞게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 용돈 기입장 쓰는 게 아니라 기업은 실제로 기업의 경영, 그 재무 회계 관련해서 기업의 경영을 얼마나 투명하게 잘하고 있는가를 이제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자기 회사 이렇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뭐 제가 그냥 뭐 저기 어디 가게 하나 차려서 뭐 저희 어머니랑 우리 같이 하는 거면 뭐 이런 거 안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보통은 이제 기업을 키우고 그다음에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를 하고 싶다면 얼마만큼 투명하게 이런 회계와 재무 관련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먹구구식으로 내 맘대로 빌린 돈, 뭐 돌려받을 돈 이렇게 쓰면 그건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영어라고 하면 나 혼자 이상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스탠더다이즈 되어 있는 표준화되어 있는 이제 용어를 써서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이렇게 기입하면 되겠죠. 우선 뭐 우리는 제가 지금 지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냥 뭐 골드스미스나 혹은 뭐 골드 디파지러나 머천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기준을 따르지 않고 가능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이해하기 쉽게 왼쪽과 오른쪽만 맞추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내 거고 뭐가 남의 거고 뭐가 빌린 거고 뭐가 이 정도만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하시면 제가 잠깐 다시 돌아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은 바로 150달러의 금화를 가지고 있는 골드 디파즈러입니다. 이 사람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네 사람, 물론 이제 골드스미스는 되게 많은 재산이 있을 텐데 그냥 뭐 그 재산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골드 디파즈러가 150달러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화폐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뭐랄까요? 더 나아가서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서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150달러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골드 디파지러의 자산이에요. 금화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현금 150달러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거는 부채는 아니잖아요. 자기 돈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150달러라고 표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의 형태는 금화가 되겠죠. 자산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드 디파지러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결국은 어떠한 거래를 위해서 내가 금화를 사용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걸 내가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고 누군가 훔쳐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디파즈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냐면 이 업계에서 굉장히 레퓨테이션이 좋은 골드스미스에게 가서 그 말을 맡겨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여기 번호를 매겨놓은 게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어떤 그 시간의 순서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파즈러는 이제 골드스미스한테 가서 금화 150달러를 맡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그냥 150달러 맡겨놓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고 나오면 안 되겠죠. 나중에 돌아가서 150달러 돌려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언제 저한테 150달러를 맡겼습니까? 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당연히 뭔가 이제 그 차용 증서라든가 혹은 뭐 보관증 같은 것들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IOU라고 합니다. 뭐 IOU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 IOU라고 써요, 실제로. IOU는 뭐 약속어음 이런 거 다 그냥 IOU라고 하죠.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한테 써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빌렸다. 그다음에 뭐 날짜를 명시할 수도 있겠죠. 언제 뭐 누구에게 혹은 뭐 이 노트를 가지고 오면 뭐 누구에게 이 얼마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차용증서 IOU를 써서 주는 것입니다. 뭐 혹은 뭐 보관증서, certificate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IOU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돈을 금화 150달러겠죠. 금화 150달러를 돌려받는 사람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IOU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골드스미스는 뭐 디파지러 누구누구누구에게 150달러를 돌려준다. 뭐 이런 식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형태는 뭐냐면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증서를 가지고 있는 IOU를 누가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골드스미스가 150달러를 지급한다. 뭐 이런 형태의 노트도 가능하겠죠. 첫 번째 형태가 실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사람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여러분이 그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통장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 통장이 대부분 다 이 실명제입니다. 그러니까 Person Specific IOU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통장에 나와 있는 그 이 사람한테만 그 돈을 지급하는 형태의 IOU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골드 노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이제 베어 노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뭐 IOU가 누구에게 있든 상관없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이 골드스미스가 15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IOU입니다.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형태의 IOU를 받는 것이 더 좋을까? 뭐 골드스미스는 뭐 상관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름을 거기에 뭐 적어달라고 하면 적어줄 수도 있고, 이름이 필요 없다고 하면 뭐 이름을 안 적어줄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발급해 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IOU를 150달러짜리 하나로 끊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50달러짜리 3개로 끊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1달러짜리 150개로 끊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금액의 크기도 원하면 골드스미스가 원하면 뭐 써줄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골드노트, 이거 골드노트라고 한번 불러보죠. 골드노트를 이제 하나만 받을 수도 있을 거고 50달러짜리 3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골드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골드노트, 베어노트라고 한다면 골드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골드스미스에게 가서 거기에 적혀 있는 금액을 언제든 그러니까 금액이 아니라 금화겠죠. 금화를 언제든 이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파즈러와 골드스미스의 대차 대조표 밸런스 지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디파즈러부터 생각해 보시죠. 디파즈러가 금화를 150달러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골드스미스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150달러에 해당하는 구매력이 디파즈러에게서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이 아까 이제 용돈을 10만 원 받았는데 그 10만 원을 은행에 예금을 했다고 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빌려줬다고 해서 그게 사라진 것이 아니잖아요. 형태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디파지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금화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골드스미스에게 맡겼으니까 맡기고 나서 골드노트를 받았어요. 골드노트가 뭔지 좀 이렇게 안 와닿는다고 하면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냐면 한참 넘어가야 되는데요. 예. 23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제가 $5짜리 지폐가 있어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는데 맨 위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죄송합니다. 네, 뭐라고 적혀 있냐면 Federal Reserve Note라고 돼 있어요. 이 노트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쓰는 지폐가 그냥 노트인 거예요. 근데 누가 발행한 거냐면 이건 이제 골드 노트가 아니고 Federal Reserve가 발행한 노트라는 뜻입니다. Federal Reserve가 미국 중앙은행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중앙은행 노트라는 뜻입니다. 노트. 노트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이게 노트예요. 간단하죠, 그렇죠? 제가 $5짜리 지폐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 캐나다 지폐에는 뭐가 되게 많이 적혀 있어요. 실제로. 한국 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뭐 별로 안 적혀 있거든요. 적혀 있는 게 퇴계 이황, 세종대왕 이런 것만, 이름만 적혀 있고, 연도 이런 것만 조금 적혀 있을 뿐이지, 별로 이렇게 적혀 있지가 않은데, 실제로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골드스미스에 대한 이야기를 골드 노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IOU에 대해서. 이게 히스토리 때문에 미국, 캐나다라든가 혹은 유로화는 2000년 넘어서서 유로존이 생긴 다음에 이제 유로화는 생긴 거여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로 이러한 상품화폐에서 금속화폐 말씀드렸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지폐로 이행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지폐에 뭐가 되게 많이 적혀 있어요. 그게 어떤 히스토리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적인 어떤 이행 과정이 거기 지금 사용하는 지폐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계약서 같은 거예요. 배신할 수도 있으니까, 모른 척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게 많이 적어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드스미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골드스미스가 좀 중요한데요. 골드스미스는 지금 어떠한 거래를 했냐면 디파지터로부터 금화를 $150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골드노트라고 하는 걸 $150를 써준 거예요. 이게 바로 IOU죠. 근데 이제 골드스미스의 대차 대조표는 조금 특이합니다.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만 조금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텐데 우선 골드노트가 골드스미스에게 어떠한 것인가, 뭘 뜻하는 것인가. 골드스미스에게 골드노트란 가지고 오면 뭔가를 돌려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들이밀면 제가 골드스미스입니다. 제가 골드노트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적어서 나눠줬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저한테 오면 저는 뭔가를 반대급부로 넘겨줘야 됩니다. 이건 바로 골드스미스에게는 이제 부채가 되겠죠. 자기 자본은 아니에요. 제가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준 건데 제 자본은 아니죠. 제가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저한테 부채가 됩니다. 골드노트는 바로 부채예요. 이걸 가지고 오면 저는 여러분에게 금화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골드노트는 이해하셨을 테니까 그럼 반대급부로 $150가 발생해야 되잖아요. 밸런스를 항상 맞춰야 되니까 왼쪽 오른쪽 맞춰야 됩니다. 그럼 이제 왼쪽에 들어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골드노트를 써주고 받은 게 금이잖아요. 금화를 받았으니까 금화가 저한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그만큼의 금화를 기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자산의 형태로 금화를 가지고 있고 이게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이건 골드스미스의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건 왜냐하면 디파지터가 맡겨놓은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골드노트를 발행을 했어요. 이건 은행도 마찬가지고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은행이 실제로 화폐를 발행하잖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5짜리 지폐에서처럼. 그게 조금 아직 생소하다면 은행에서 여러분이 은행에 10만 원을 맡기면 예금 증서를 하나 줘요. 그러면 그 예금 증서 10만 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은행은 1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뭔가 이 반대급부에다가 10만 원을 기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은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저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은행 저 뒤쪽 방에 가면 큰 금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10만 원 이렇게 넣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골드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금 창고가 있으니까 거기 금고에다가 디파즈러가 맡겨놓은 이제 금화를 그냥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파즈러의 자산은 이제 실물 자산에서 금융 자산으로 대체가 된 것이죠. 원래는 금화 150달러가 있었는데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금융 자산의 형태로 종이 쪼가리로 달라졌습니다. 골드노트로 달라진 것이고요. 골드스미스는 자신이 발급한 IOU를 100% 지급 보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골드노트를 가지고 자신한테 오면 누구든 그게 뭐 디파즈러가 될 수도 있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골드노트를 누군가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마찬가지로 골드스미스한테 찾아오면 골드스미스는 150달러어치의 금화를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 금화가 150달러어치고 자신이 발행한 골드노트가 정확히 150달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발급한 IOU를 골드노트겠죠. 100%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천트의 대차대조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멀천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0달러 상당의 신묘한 약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니까 당연히 자기 자산이 되는 거고요. 자기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걸 부채로 기입할 것이냐 자기 자본으로 기입할 것이냐 이제 고민이 될 텐데 이건 당연히 부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용돈 받은 것처럼 이건 그냥 자기 자본입니다. 자기 자본으로 200달러 표시를 하면 멀천트의 대차 대조표도 밸런스 쉿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래가 한번 이루어졌으면 하는데요. 디파즈러가 이제 골드노트를 150달러어치의 골드노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골드노트를 150달러짜리 한 장을 받은 게 아니라 뭐 편의상 50달러짜리 3장을 받았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골드노트 50달러를 이제 사용을 해서 머천트한테 가서 신묘한 약품을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천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디파즈러가 제시하는 골드스미스가 발행한 골드노트를 받고 신묘한 약품을 하나 건네줄 것인지 아니면 이 골드노트를 받을 수 없으니까 나에게 금화를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뭐라고 가정을 했었냐면 골드스미스는 이 업계에서 굉장히 그 평판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골드노트를 웬만하면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천트도 마찬가지예요. 멀천트도 만약에 50달러에 해당하는 금화를 받게 되면 그 금화를 하룻밤 집에다가 놔두면 다음날 일어나 보면 누군가 절반을 훔쳐가서 25달러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멀천트 입장에서도 골드노트를 받는 것이 금화를 받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골드노트를 발행한 골드스미스를 믿기 어렵다면 금화를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골드노트를 받고 상품을 건네줄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골드노트가 화폐의 첫 번째 기능인 이제 교환의 매개수단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죠. 머니의 돈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사실 IOU는 돈이 아니잖아요. 돈의 첫 번째 기능을 정확히 골드노트라고 하는 것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차용증서 혹은 뭐 보관증 이런 것들이 돈의 첫 번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뭐 재능이 많아서 이거 어떤 생각도 했었냐면 이런 거 이렇게 막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게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한 5분이면 끝낼 수 있는 얘기를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대차대조표 이런 건 또 만화로 만들 수 없으니까 대충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보시면 뭐 얼마든지 만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능이 부족해서 만화 잘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보시죠. 디파즈러가 자신이 가지고 150달러에 디파즈러의 변화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우선 첫 번째 디파즈러는 자산 항목만 보시죠. 자산 항목에 금화 150달러였다가 이게 이제 골드노트 150달러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50달러의 골드노트를
머천트한테 넘기고 상품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본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요. 골드노트가 $50 없어지고, 왜냐하면 이걸 머천트한테 건넸으니까 반대급부로 상품을 받은 거예요. 상품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골드노트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머천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상품이 $200어치 있었는데 $50어치의 상품을 디파즈러에게 넘기고 골드노트를 $50 받았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다 디파즈러의 경우에는 $150씩 똑같고 머천트의 경우에는 $200로 똑같아야 되겠죠. 다만 이제 두 사람 다 자산의 구성 항목만 달라졌습니다. 디파즈 여기서 잠깐 이제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똑같은 질문이 나중에 또 한 번 나오니까요. 디파즈러, 바로워, 바로워는 지금 아직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워는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냥 다음에 또 나오니까 제가 넣어 놓은 거고요. 디파즈러, 바로워, 머천트의 이제 구매력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구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화의 양 또는 이제 골드노트의 양 혹은 이제 금액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얼마까지 살 수 있는가? 금화로도 살 수 있고 골드노트로도 살 수 있는데 만약에 디파즈러가 $150의 골드노트를 가지고 있다면 디파즈러의 구매력은 $150다라고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디파즈러의 구매력은 이제 $100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50의 상품을 구입을 했으니까 남은 골드노트는 $1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머천트의 구매력은 물론 상품을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하면 되겠지만 상품은 이제 구매력이라고 보지 않고요. 머천트가 가지고 있는 골드노트 이건 디파즈러에게 받은 것이죠. 상품을 건네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구매력을 다 합쳐보면 $150가 돼요. 여기서 골드스미트는 그냥 편안하게 좋은 집에 앉아서 금고를 지키는 이제 보안 요원들과 뭐 재미있게 지내고 있다. 따로 뭐 골드스미트의 구매력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구매력의 총합은 $150고요. 이 $150는 바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디파즈러가 가지고 있었던 금화의 가치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바로어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어는 이제 병든 가족을 위해서 신묘한 약품을 한 개 머천트로부터 구입하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어에게는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금화도 없고 뭐 골드노트 같은 것도 없고 도저히 머천트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떠한 굿 뉴스가 있냐면 바로어는 가까운 가족이 이제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100의 금화를 뭐 송금할 예정이에요. 조만간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가족으로부터 $100의 금화를 받을 예정입니다. 뭐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조금만 있으면 이제 $100의 구매력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은 신묘한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돈 혹은 뭐 금화겠죠. 골드노트가 없습니다. 바로원은 골드스미스에게 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도 알고 있는데 저기 가족 하나가 이제 조금 있으면 $100의 금화를 보낼 텐데 그거 받으면 갚겠다. 지금 나에게 $50의 뭐 금화를 빌려주셔도 좋고 골드노트를 하나 적어줘도 좋다. 뭐든 부탁한다. 나중에 뭐 한 달 안에 갚겠다. 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혹은 뭐 담보 같은 걸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담보물을 하나 제공을 하고 전당포처럼 폰샵처럼 이렇게 뭐 하나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50를 빌렸을 수도 있겠죠. 바로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산도 없고 부채, 자기 자본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가 골드스미트에게 가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골드스미트가 금화를 빌려줄 수도 있고 골드노트를 빌려줄 수도 있는데 바로원은 골드노트를 선택했다고 해보죠. 왜냐하면 가지고 있다가 하룻밤 지나면 이제 반토막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짓은 하지 않고 골드스미트에게 골드노트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아까 여러분들 친구한테 돈 빌리는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부채가 $50를 빌리는 거니까 부채가 $50만큼 늘어납니다.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채 항목으로 대출이라고 제가 적었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급부 왼쪽에도 자산 항목에도 똑같이 $50를 적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친구한테 10만 원을 빌렸으면 당연히 그건 이제 부채가 되는 거고요. 빌린 돈. 그 다음에 자산 항목에는 그걸 뭐라고 쓰냐면 빌려서 지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현금이라고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에게 $50는 바로 골드노트니까 골드노트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똑같이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워의 대차대조표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것인 거죠. 돈을 빌렸고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골드노트인 거예요. 구매력이 그러니까 이 구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실제 하는 것인가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 구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실제 하는 것인가? 이 실제 하는 구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바로 골드스미스에 대한 신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골드노트를 바로워는 이 골드노트를 사용을 할 텐데 누군가 이 골드노트를 받았다면 이 받은 것은 바로 골드스미스를 신뢰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겠죠. 보시죠. 골드스미스의 경우에는 이제 바로워에게 $50짜리 골드노트를 하나 더 써준 거예요. 그럼 그건 아까와 마찬가지로 바로 부채가 됩니다. 누구든 뭐 그럼 바로워일 수도 있고 또는 돌고 돌아서 다른 누가 이 $50에 해당하는 골드노트를 가지고 나타나면 골드스미스에게 골드스미스는 $50에 해당하는 금화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에 해당하는 골드노트가 골드스미스의 부채가 되는 것이죠. 부채입니다. $50만큼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산 항목에도 똑같이 $50가 생성이 돼야 되는데 이건 이제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 이건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여러분 저기 아는 친구나 뭐 동생이나 뭐 언니 오빠한테 돈을 빌려주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빌려준 돈이 되는 거예요. 빌려준 돈. 그래서 $50 반대급부로 뭐라고 쓰면 되냐면요. 빌려준 돈이라고 쓰면 됩니다. 혹은 받을 돈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조금 더 근사한 표현은 빌려준 돈, 뭐 받을 돈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있어 보이는 표현은 이제 대출입니다. 대출.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쓰고 싶으면 대출 채권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장난입니다. 뭐 항상 그렇듯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좀 차별화하고 싶어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교수니까 일반인과 나를 좀 이렇게 좀 구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좀 다른 사람이다. 그럼 이제 굉장히 이상한 전문 용어들을 막 사용하기 시작하겠죠. 비슷한 거예요. 회계나 재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시는 분들의 어떤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용어를 이렇게 조금 비틀어가지고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게 되면 굉장히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좀 진입장벽을 친다든가 혹은 뭐 차별화하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대출 혹은 대출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빌려준 돈 혹은 받을 돈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산 항목에 같은 금액의 크기를 기입하면 돼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한번 보시죠. 똑같은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디파지러와 바로우와 멀천트 이 세 사람의 구매력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 디파지러의 구매력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100입니다. 신묘한 약품을 하나 구입했으니까 여전히 골드노트를 $100만큼 가지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바로어인데 바로어가 뭐 이렇게 담보물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근데 담보물 같은 거는요. 골드스미스의 대차대조표에 기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바로어가 자기 뭐 집을 이렇게 맡겨놓고 $50만큼의 골드노트를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어의 집의 가치를 여기에다가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대차대조표는 그렇게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실 그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야기를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 담보라고 하는 게 그럼 뭐 제가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니까 우리은행에 제 집의 담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차대조 밸런스 쉿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바로의 구매력 골드스미스한테 $50에 해당하는 골드노트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바로워도 $50를 쓸 수 있어요. 골드노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머천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파즈로에게 신묘한 약품을 하나 팔았고 골드노트를 $50 받았습니다. 합치면 200달러가 돼요. 그러니까 졸지에 아까는 $150였었는데 구매력의 총합이 이제 졸지에 $200가 됐습니다. 이건 처음 시작할 때 디파즈러가 가지고 있었던 금화의 가치 $150 더하기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바로 바로의 구매력 $50가 추가된 건데요. 이건 어디에서 온 거냐면 바로 골드스미스가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골드스미스가 그냥 큰맘 먹고 이렇게 하나 적어주면 그러면 전체 구매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의 힘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요 그런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루나, 테라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조금 다릅니다. 발행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그건 마이닝을 통해서 결국은 발행 총량에 접근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누구든 발행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크립토 커런시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이 금융의 신묘한 힘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맘만 먹고 골드노트 적어주면 그러면 경제 전체 구매력의 총합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구매력의 총합이 늘어났다고 해서 멀천트가 판매할 수 있는 신묘한 약품의 양이 많아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4개 가지고 있었죠. 4개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디파즈로에게 팔았어요. 머천트는 지금 3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력의 총합은 골드스미스가 골드노트만 써주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심각한 문제를 이게 뭐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냐는 사실 뭐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이제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자신이 발급한 골드노트를 100% 지급 보증할 수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앞에 슬라이드에서 골드스미스 자기가 써준 골드노트의 총량은 $200예요. 이게 $200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우르르 쏟아져 들어오면 그러면 골드스미스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D라고 왜 써놨냐면 이거 디파즈러의 D입니다. 처음에 맡긴 사람. 디파즈러가 맡겨놓은 $150의 금화밖에 없는 거예요. 이 대출이라고 하는 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허구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200의 골드노트를 써서 사실 뿌렸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동시에 우르르 골드스미스에게 달려오면 골드스미스는 $200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돈 이렇게 뭐 자기 집에 감춰놓은 금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 이제 그걸 털어가지고 뭐 상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사기꾼들이 그렇게 물론 골드스미스가 사기꾼이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사기를 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200 발행해 놓고 나서 상환할 수 있는 건 $15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그냥 거기서 그냥 스탑해버리는 것이죠. 디폴트 하는 것입니다. 상환 불능 선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100% 지급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150의 금화가 있지만 골드스미스가 발행한 골드노트는 $200로 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번째 스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바로어가 $50를 빌려가지고 이제 머천트한테 가서 신묘한 약품을 사는 거야. 가족이 아프니까 가족을 치료하기 위해서 골드노트를 머천트에게 건네주고 이제 신묘한 약품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어의 경우에 대출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50는 그대로 오른쪽에 남아 있어야 돼요. 빚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자산의 형태가 달라졌겠죠. 골드노트에서 이게 상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워놓고 똑같이 $50 상품이라고 적었고요. 자산의 형태가 달라진 것이고 멀천트의 경우에는 상품을 이제 하나 바로어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총 가치가 $150에서 이제 $100로 달라졌고 상품을 하나 팔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노트를 $50짜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디파즈러가 자신의 상품을 구매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로어도 이렇게 골드노트를 주고 상품을 구입을 했으니까 멀천트가 가지고 있는 골드노트는 이제 $100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여전히 같아요. 마찬가지로 자산의 형태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상품의 가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골드노트의 가치는 올라간 것이죠. 똑같이 $200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골드스미스라든가 디파즈로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겠죠. 지금 네 번째 사건은
바로와 머천트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다른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골드노트 하나가 바로와 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골드노트 50달러가 이제 머천트한테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다섯 번째는 뭐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뭐 우리가 추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바로워가 골드스미스에게 가서 그 신묘한 약을 써봤는데 이렇게 조금 차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좀 부족해서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아직 그 돈을 주기로 한 가족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50달러를 더 빌리고 싶어요. 그래서 바로가 골드스미스에게 찾아가서 추가로 50달러의 골드노트를 이제 빌린다고 해보죠. 마찬가지로 또 담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갚겠다는 약속을 한다든가 갚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이제 확신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50달러를 추가로 빌리게 되니까 원래 50달러의 신묘한 약품과 50달러의 대출이 있었던 바로는 50달러를 추가로 빌리니까요. 이제 50달러의 골드, 여기다 적어오죠. 먼저 1번. 50달러만큼 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대출이 이제 100달러가 됐습니다. 빌린 돈이 100달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똑같이 100달러가 맞아야 되겠죠. 50달러만큼의 대출이 추가되었는데 그럼 50달러만큼의 자산은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골드노트를 받았으니까요. 골드노트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골드스미스의 문제를 좀 봐야 되겠죠. 골드스미스는 마찬가지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50달러에 해당하는 새로운 골드노트를 써서 바로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채겠죠. 이걸 누군가 가지고 오면 반드시 금화로 바꿔줘야 돼요. 이건 똑같아요. 바로어가 골드노트를 받아서 갔잖아요. 그 다음날 다시 골드노트를 가지고 50달러짜리 골드노트를 가지고 골드스미스에게 오면 골드스미스는 금화 50달러를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가 와도 금화 50달러를 이제 건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드노트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러한 IOU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채가 50달러만큼 늘어났고요. 마찬가지로 자산 항목에다가 50달러를 추가로 기입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쓸 것인가? 마찬가지겠죠. 대출입니다. 제가 여기 신규라고 쓴 건 지금 다섯 번째 사건이 새로 발생한 거여서 그냥 new라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냥 뭐 대출입니다. 신규 대출. 골드스미스는 자신이 발급한 IOU를 이제 100% 지급 보증할 수 없습니다. 보시면 IOU 발행 총량은 250달러가 되고요. 골드스미스가 250달러어치의 골드노트를 써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 창고에 있는 금화는 150달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250달러를 사람들이 뭐 누군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골드노트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르르 그런 일은 사실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우르르 골드스미스에게 몰려오면 골드스미스는 250달러를 100%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은 150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파지러, 바로워, 멀천트가 동시에 골드스미스에게 찾아가서 골드노트를 금화로 바꾸는 일을 우리가 보통 뱅크런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우리말로는 뭐 대량 인출 사태라고 하죠. 실제로 이제 은행에 찾아가서 사람들이 이 은행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예금자들은 이제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그 번호표를 뽑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번호표를 뽑은 사람 순서대로 사실 이제 자신의 돈을 100% 찾아갈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채권단이 그러니까 뭐 그 은행에 투자를 또 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은행에 돈을 빌려준 또 다른 은행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뭐 순서를 다 정해요. 누가 1번으로 받아가는지 뭐 다 순서가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도 빼고 예금자들만 생각해 본다면
예, 그러면 이제 1번 번호표 뽑은 사람, 뭐 1번 고객님부터 이제 돈을 받는 것이죠. 예, 그럼 이제 2번 고객님 주고, 3번 고객님 주고, 예, 계속해서 주다 보면 이제 남은 돈이 없으면 그 다음 고객님은 사실 못 받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뭐 또 5천만 원이죠. 일정 금액까지는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번호표를 뽑아서 1번 고객님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를 이제 우리가 뱅크런이라고 부르고요.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제 골드노트는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돈을 의도하고 발행한 것은 아니잖아요. 보관증 혹은 일종의 이제 IOU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1700년대, 1800년대에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은행들이 실제로 이렇게 IOU를 막 발급했었어요. 그리고 그 미국의 역사, 이렇게 화폐의 역사 이런 거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뭐 책이 많이 있는데 뭐 괜찮은 책, 뭐 책은 많지만 제가 보통 대체로 추천하는 책은 이렇게 보시면 그 한국 사람이 쓴 책은 이렇게 뭐 읽기는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제 뭐 미국 사람이 쓴 책을 한국말로 번역한 책들을 저는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물론 이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읽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 이제 뭐 번역을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지만 유명한 책이 또 아니면 전문 번역가들이 또 번역을 잘 안 하시거든요. 전문 번역가들은 또 워낙 인기가 많아서 조금 이렇게 조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책들을 좀 추천을 하고요. 실제로 미국의 그 개인 민간 은행들이 민간 금융업자들이 금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은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고 IOU를 실제로 많이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IOU가 화폐로 통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러다가 뱅크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뱅크런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은행 감독 기구 같은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곳곳에 이제 그런 지금으로 하면 중앙은행과 같은 기구들이 은행 연합회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연합회들이 다시 뭉쳐서 뭐 중앙은행이 되고 뭐 그런 일련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 저 같은 사람이나 이제 다니면 그런 거 구경하는데 그 뭐 미국 여행 가시면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보실 거예요. 저는 미국 가면 이렇게 막 중앙은행 건물 이런 거 보러 다니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그렇지 뭐 여러분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런 거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 미국에 가보시면 그 중앙은행 건물들이 대체로 어떻게 생겼냐면요. 뭐 대부분 미국 건물들이 비슷하긴 한데 되게 특징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래된 은행 건물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뭐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한 1800년대 이럴 때 지어진 건물들, 적어도 한 1850년, 100년 이상 된 건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1층에 이렇게 되게 두꺼운 기둥들이 있어요. 이게 현관문이라고 하면 이게 현관문입니다. 앞에서 본 거예요. 차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그냥 재밌으니까 되게 커다란 원기둥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원기둥. 그 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2층이 있습니다. 네, 건축에 대한 이야기기도 한데. 그 다음에 2층에 뭐가 있냐면요. 뭐 기둥이 있는 경우도 있고 2층에.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혹은 대체로 이렇게 되게 커다란 동그란 돌멩이를 이렇게 놔둬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어요. 큰 원기둥이 있거나 이쪽에 입구 양쪽에 그 다음에 2층에는 사람이 올라갈 수가 있고 여러분 백악관 같은 거 화이트 하우스 생각해 보세요. 2층에 그 사람들 경호원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커다란 돌멩이를 이렇게 놔둬요. 혹은 원기둥이 있거나 왜 그러냐면 은행 강도들 때문에 그래요. 총기를 든 은행 강도들이 1800년, 1700년대, 1800년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무장한 경찰들은 아니고요. 그 뭐라 그러죠? 뭐 청원 경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은행들도 청원 경찰들이 있으니까. 그 이제 은행이 고용한 총잡이들을 2층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총 쏘면 이 사람들도 위험하니까 돌멩이를 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기둥들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이제 사격을 하면 이 은행을 지키는 뭐 청원 경찰들이
뭐 다치면 안 되니까 대체로 이제 은행 건물들은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돈 얘기하다가 네, 건축까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뱅크런에 대한 얘기까지 할 수 있고, 실제로 골드스미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바로 예, 금융업자들이 되는 거고요. 원래 옛날에는 뭐, 뭐 창고업부터 시작해서, 골드스미스가 이제 금 세공업자란 뜻이잖아요. 그 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얼리도 만들고, 뭐, 다양한 장식물들도 만들고,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창고를 가지고 있어서 안전하게 금을 또 관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용어이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금융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골드스미스가 바로 이제 금융업을 뜻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제 이걸 더 확장시키면 골드스미스가 바로 중앙은행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 중앙은행까지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하죠. 1700년대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화와 은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거 골드스미스 관련해서요. 이거 여러분 그 가상화폐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뭐 저도 사실 뭐 이렇게 뭐 제가 전공하는 분야가 이쪽 분야가 또 아니니까요. 뭐 가상자산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크립토 커런시에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어서 근데 저도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백업하는 어떤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백업하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구입하는 어떤 주식의 가치가 백업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달러를 구입하는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가 이제 백업이 되는 것인데 미국 경제가 그 달러를 백업하는 거고 여러분이 뭐 만약에 유로화를 구입한다면 유럽 경제가 그 유로화를 백업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비트코인은 이해가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가상자산들은 백업하는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에 대한 의구심은 되게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뭐 저는 의구심을 갖는 동안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뭐 돈을 벌기도 하고 꽤 많은 돈을 잃기도 하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는 골드스미스의 역할과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통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말씀드렸듯이 1700년대는 금화, 은화, 그 다음에 심지어 종이돈까지 모두 사용하던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어수선했겠죠, 그렇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당시의 경제학자들은 그냥 천재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은 정말 천재였고요. 골드스미스는 단순히 민간 금융업자들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당시에는 중앙은행이 없었으니까요. 의회라든가 혹은 뭐 왕실이라든가 이제 조폐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발행하는 골드노트가 바로 지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언제든 일정한 양의 금으로 교환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교환 비율을 국가가 정하는 거예요. 국가가 정하면 뭐 당연히 그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조폐국으로 오면 골드노트겠죠. 노트를 가지고 조폐국으로 오면 조폐국에서 일정한 양의 금이나 은으로 교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노트, 종이돈이죠, 그렇죠? 페이퍼머니 이걸 이제 우리가 태환 지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컨버터블한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는 자동차도 컨버터블이라고 얘기하지만 금으로 바꿔주는 것도 컨버터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금으로 바꿔주는 종이돈, 컨버터블 머니라고 하고요. 그래서 언제든 일정한 수량의 금으로 혹은 은으로 교환이 가능한 지폐입니다. 그러면 그 금으로 은으로 바꿔주지 않는 지폐도 있겠죠. 이제 그러한 지폐를 우리가 뭐 당연히 불환 지폐, 불태환 지폐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unconvertible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fiat money라고 합니다. fiat money. 그러한 돈.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은 그거 가지고 뭐 한국은행에 가져가 봐야 왜 오셨어요라는 말밖에 듣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서 뭐 맛있는 거 사드세요라는 얘기는 안 하겠죠. 그렇죠?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수의 국가들이 이제 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근본위 제도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합니다. 정확한 표현, 골드 스탠다드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원래 정확한 표현은 골드 익스체인지 스탠다드고요. 이걸 그냥 줄여서
골드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금본위 제도는 금 1온스의 가치를 이제 국가가 얼마의 화폐 단위로 고정시켜 둘 것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834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 1온스의 1온스의 가격이 이제 $20 정도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딱 정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뭐 20.67달러를 가지고 뭐 정부에 가면 당시엔 중앙은행이 없었으니까 정부에 가면 민트겠죠. 더 민트에 가면 이제 금 1온스를 받을 수 있고요. 혹은 뭐 1온스를 내면 당연히 화폐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가 결국은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사례에서처럼 금화가 정말 필요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화 있으면 좋죠. 그렇죠? 예. 금화가 정말 필요할까? 디파즈러는 금화가 왜 필요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정말 거래를 위해서 금화가 필요했던 것이지 그냥 금 자랑하고 싶어서 금화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골드노트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골드노트를 다시 금화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골드스미스로부터 금화를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만 없다면, 그런 신뢰가 붕괴가 되지만 않는다면 디파즈로는 계속해서 골드노트를 가지고 있을 인센티브가 굉장히 강할 수 있겠죠. 멀천트는 자신이 받은 골드노트를 골드스미스에게 바로 가서 금화로 바꿔달라고 할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멀천트 같은 경우에도 금화로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골드노트를 사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거래를 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믿음이겠죠. 일종의 신뢰, 이런 트러스트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어느 시점부터는 사람들이 자신이 골드스미스한테 맡겨놓은 금화에 관심도 없을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얼마의 금화를 맡겨놓는지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골드스미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사람들이 금화를 찾으러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신의 창고에는 계속해서 이제 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골드스미스는 또 어떠한 그 행동을 할 수 있냐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화보다 더 많은 골드노트를 계속해서 써줄 수 있겠죠. 뭐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골드노트를 써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일반 은행이 이러한 짓을 너무 방만하게 한다면 그럼 이제 뱅크런의 위험이 있겠죠. 이걸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은행에서 뱅크런의 위험이 어떨 때 나타날 수 있는지 제가 우리은행의 재무상태표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경제학 원론시 강의를 할 때 이제 썼던 자료이긴 한데 2021년 작년 걸로 다 업데이트를 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따가 오늘 가능하면 설명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제가 영상 만들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한국은행이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금이 좀 있어요. 네, 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이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찍어낸 돈보다 더 많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을 꽤 많이 보유는 하고 있는데 자기가 찍어낸 돈만큼 많은 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이 제일 많은 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달러를 찍어냈겠습니까? 그렇죠?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과 찍어낸 달러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러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은 한국은행이 백업할 수 있는 어떤 자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도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심을 혹은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나는 불안감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충분한 금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들이 계속해서 중앙은행에 돈을 찍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국가의 실물 경제가 경제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생산활동,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 화폐를 다 백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자칫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멀천트는 사실 신묘한 약품을 4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골드스미스는 계속해서 골드노트를 발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인식을 할 거예요. 골드노트가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상품의 개수가 매우 제한적이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게 발생을 하고 중앙은행이 붕괴할 수도 있고 혹은 민간은행이 이러한 일반은행이 이러한 짓을 저질렀다면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물 경제가 이걸 백업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멀천트가 계속해서 신묘한 약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뭔가 아주 신기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멀천트가 계속해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쪽에서 골드스미스는 계속해서 골드노트를 쓰고 있고 멀천트는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골드노트를 써내도 사람들은 멀천트가 가지고 있는 신묘한 약품을 계속해서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실물 경제가 화폐를 백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금이 없어도, 그러니까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근본이제로부터 사실상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세계 경제가 벗어나게 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그때 이제 일종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 경제가 달러를 백업할 수 있을 만큼 예, 튼실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스트롱하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게 바로 달러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을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우리는 왜 월급을 돈으로 받을까? 멍청한 질문 같기도 한데 돈 말고 뭐 쌀로 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돈 말고 요즘 비싼 밀가루로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왜 돈으로 받을까? 이 돈은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에 가지고 가도 금으로 혹은 은으로 바꿔주지 않고요. 이 돈을 달러로 바꾼 다음에 이 달러를 가지고 미국 중앙은행에 가더라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습니다만 왜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돈으로 거래를 할까? 사실 저는 이 두 가지 이유를 적어놓긴 했는데 두 번째 이유보다 첫 번째 이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내면 반대급부겠죠. 판매하는 사람. 제가 저 커피를 좋아해서 이제 커피를 자주 사 마시는데 예전엔 돈을 좀 잘 벌어서 서울여대 오기 전에는 돈을 좀 잘 벌어서 커피를 사 마셨는데요. 요즘은 돈이 없어서 커피콩을 사서 직접 내려 마시고 있습니다. 커피콩이 훨씬 싸요. 그래서 돈을 내면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 이제 커피를 저한테 주고 제가 내는 돈을 받을 텐데 판매하는 사람이 반드시 내가 내는 돈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내고 커피를 살 수 있는 것이겠죠.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내는 돈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뭔가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저는 잽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달러로 바꿀 거예요. 이제 이러한 믿음이 사실상 우리의 어떤 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법으로 뭐 우리가 쓰는 원화 지폐가 법으로 그 가치를 보장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믿고 돈을 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법으로 그 가치를 국가가 어떻게 그걸 보장을 해요? 그냥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을 뿐이지.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저 기획재정부에 가든 무슨 뭐 용산 그 대통령 집무실에 가든 한국은행에 가든 뭐 어디를 가도 아무것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입니다. 허구. 그냥 법으로 명시를 했을 뿐이고 이 돈이 법화, 그러니까 리걸 텐더라고 하는 것을 보장할 뿐이지 뭐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첫 번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법을 통한 어떤 믿음 이런 거 종교 같지 그렇죠? 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화폐가 통용이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백업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경제 활동입니다. 경제 활동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위축되거나 혹은 경제 활동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즉각적으로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돈이겠죠. 돈의 가치가 폭락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돈의 가치가 폭락하는 것이고요. 돈의 가치가 폭락한다는 것이 바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슨 만담 같은 얘기들 자꾸 늘어나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5달러짜리 지폐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Federal Reserve Note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바로 이게 노트입니다. 뭐 이렇게 많이 적혀 있죠, 그렇죠? 뭐 복잡합니다. 뭐 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좀 작게 이제 확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This note is legal tender라고 되어 있죠. For all debts, public and privat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예요, 이거. This note is legal tender. 적어놨습니다. This note is legal tender. 한국 돈에는 없어요. 찾아보셔도 안 나옵니다. 제가 못 봤을 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봤거든요. 한국 돈에는 세종대왕이라고 제가 10,000원짜리 가지고 있는데요. 보이시죠? 여기에 한국조폐공사 제조 이런 거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따로 적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법화 이런 거 없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이렇게 돼 있고요. 뭐가 있나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적혀 있네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작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사진 찍어서 한번 확대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너무 작아서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뭐라고 적혀 있네요. 법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법으로 그 가치를 보장하는 화폐를 가리키며 fiat money 제가 말씀드렸듯이 convertible money에 그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도 어떠한 실물로도 교환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legal tender라는 말이나 법화라고 법정 화폐라는 뜻입니다. legal tender는 법이 정한 화폐 또는 fiat money 다 같은 뜻입니다. 이 시간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돈의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돈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제 금융업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과거에 했고 지금은 또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스미스를 중앙은행의 역할로까지도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골드스미스가 자칫 잘못하면 가상화폐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돈을 받고 가상화폐를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노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가상화폐를 구입을 했다면 결국은 골드스미스가 여러분들로부터 금화 같은 것을 받고 골드 노트를 적어준 것이죠, 그렇죠? 크립토 노트 같은 걸 이제 하나 적어준 것입니다. 과연 그 크립토 커런시 노트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구매력을 가질 것인가? 지금은 굉장히 높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뒤를 백업하는 것이 블록체인이다. 그 뒤를 백업하는 것이 다양한 어떤 테크놀로지다라고 하는 것들로 많이 이제 포장을 해왔던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제 전문가도 아니고 중앙은행은 모든 은행들을 위한 은행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고 이게 The Bank of Banks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다음에 또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Land of Last Resort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은행들을 위해 존재하는 더 뱅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돈의 공급을 조절하는 중요한 정부 기구이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한국은행이나 혹은 중앙은행 일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금융기관을 감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금리를 조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금융기관들, 은행 같은 경우 혹은 증권사 같은 경우 투자 신탁회사 이런 이제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 이제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특별 융자 이렇게 해서 특융의 형태로 공급하기도 합니다. 중앙은행은 이제 어떤 돈의 공급을 책임을 질까? 돈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통화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쓸 텐데,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돈 혹은 중앙은행이
관심을 가지고 경제 내에 돈이 잘 돌고 있는지 이렇게 좀 모니터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돈에 사용하는 용어가 화폐가 아니고 그때는 통화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제 고유 명사화되어 있어서 중앙은행이 관리 감독하는 돈의 지표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통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화, 어떤 돈을 관리하고 이 돈의 공급을 책임질까? 돈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돈의 종류, 통화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들의 지갑 속에 있는 돈, 제가 지금 꺼낸 바로 그 돈 같은 것들이죠. 책상 서랍에도 돈이 있을 수 있고, 옷장 속에 넣어놓는 사람도 있고, 침대 매트리스에 깔고 자는 사람도 있고, 밑에, 매트리스 밑에, 박스 스프링하고 매트리스 사이에 이렇게 돈을 넣어놓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냉동실에 이렇게 잘 포개가지고 넣어놓는 사람도 있고요. 뭐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렇죠? 네. 이런 돈도 있고 두 번째는 곧바로 인출이 가능한 예금 계좌에다가 뭐 여러분 대부분 뭐 체크카드 쓰실 텐데 체크카드랑 연계되어 있는 대부분의 계좌들이 바로 곧바로 인출을 할 수 있는 계좌라고 부르고요. 이걸 요급을 예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디맨드 디파짓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그 해지할 때 조금 까다로운 거. 그러니까 돈을 찾을 때 어떤 그 약정을 파기해야 된다든가 어떤 금융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정기 적금이나 정기 예금이나 뭐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돈의 종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뭐 금융 상품이 물론 정기 적금, 정기 예금도 다 금융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수시 입출금 예금 통장도 다 금융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채, 회사채, 뭐 기업 어음 같은 곳에 여러분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국채는 좀 안전한 금융자산일 것이고 회사채는 조금 위험하죠. 뭐 신용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용이 좋은 회사의 경우에는 뭐 비교적 수익률이 조금 낮을 것이고 기업 어음도 기업의 종류에 따라서 신용 정도에 따라서 리스크가 조금 있는 그런 기업 어음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합니다. 중앙은행이 이제 관리하는, 감독하는 통화 지표는 무엇일까? 이 얘기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혹시 질문 있어요?